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등 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TV나 언론지상에 나오지 않는 그 분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2024년도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과 크고 작은 분쟁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비단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의 다른 지역, 그리고 중국부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아르메니아 등등에서 구소련 지역 일부에서도 이미 전쟁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확산은요,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웨덴의 그 모 대학이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 등등 해가지고 얘네가 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전 세계 무력 분쟁은요, 횟수, 강도, 그 지속성에 있어서 냉전 종식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5개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요. 그 일어난 전쟁의 평균 지속 기간도 과거와 비교해서 3분의 1이 길어졌습니다. 8년에서 11년. 과거에는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3분의 1이 더 길어져가지고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8년, 11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미 분쟁에 노출된 전 세계 인구수가 여러분 20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억 명이 이미 전쟁에 노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잦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미국의 그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예, 미국 그 외교 관련 잡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피터 솔즈베리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고문을 썼어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내용이 뭐냐면요, UN 그리고 강대국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유엔을 보면요, 유엔이 개입한 여러 그 평화 프로세스가 이미 좌초된 겁니다. 그리고 리비아, 수단, 예멘, 이디오피아, 미얀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은 물론이고 28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유엔이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세기 냉전 종식 이후에 갈등의 해결에 초점을 맞췄던 유럽연합이나 미국, 영국 등의 국가가 최근에는 갈등 관리로 넘어갔죠. 그래서 최근 분쟁의 양상은 위기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상이 여러분 더 심해집니다. 러우 사태, 그리고 28 분쟁 같은 경우엔 출구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 그 분쟁과 전쟁에서 국제사회 이목이 쏠려 있죠. 나머지 지역 여러분, 이렇게 많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다른 나머지 지역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 것조차 지금 모르고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병제를 버리고요, 징병제로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 각국이요 여러분, 다시 징병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는요,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를 전 세계가 목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를 목격을 하면서 곳곳에서 유럽에서는 지금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냉전이 끝난 다음에 30년간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평화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신냉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시대가 대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각국들이 방위력 강화를 선포했는데 병력 증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모병제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 저출산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 안 가려고 합니다. 입대 기피 경향이 심하다 보니까 모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징병제를 폐지했던 유럽 국가들에서 전면적인 모병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지금 검토하는 분위기가 지금 쫙 퍼지고 있습니다. 러우 사태가 만든 유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문제, 이런 그 진영적인 그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관련 국가들이 지금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굽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되면은 유럽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이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그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여기에 그 선임 연구원이 2009년도 이후에 5개 지역 미주,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 5개 지역 모두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러우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팔 분쟁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각국의 군비 지출 확대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2년도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군대가 이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18만 2천 명이었던 정규군 병력이요. 2030년까지 20만 3천 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는요. 24만 명 규모의 병력을 27만 5천 명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맞댄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는 올해 안에 19만 7천 명인 병력을 22만 명으로 늘린 다음에 향후 30만 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진영 국가에서 지금 군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병력이 지금 48만 명, 50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없으면 자유진영 국가들 끝난다고 지금. 자유진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지금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지금 그게 안 돼요. 군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쪽수로 하는 거 아니다? 아니 무슨 말씀. 군에서는 쪽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는. 러시아라는 이 나라가 지금 설치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재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도 지금 우리나라 무기 사가고 앉았잖아요. 뭐 K9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사가는 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지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군인들이에요.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군인들이 모자라가지고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최신 자료는 아닌데요. 요거를 제가 보니까 징병제 시행 국가들을 보십시오. 징병제 시행 국가들. 이 황토색으로 돼 있는 나라들 과거 공산권 국가들이 전부 다 이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국가들, 이 유럽, 나토 회원국들 징병제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에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요, 지금. 지금 러시아가 정말 맘먹고 유럽 침공하잖아요. 미국 없으면 이거 지금 나토 회원국들 이거 다 작살납니다, 여러분. 대다수 이 유럽 선진국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한국도 문제인데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갈수록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입대 기피 현상까지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론조사 그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단체가 있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각국의 16살에서 29살의 청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질문이 뭐냐? 유사시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의 36%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현재 병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만 9천 명입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맘먹고 유럽 네덜란드 옆에 있어가지고 네덜란드 먹겠다 하면은 우리가 네덜란드 먹을 수 있다니까요. 48만 명이나 되니까. 냉전 시대에 5분의 1도 안 됩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5천 명이 목표였던 정기 모병을 했는데 3,600명만 충원이 됐어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세계 가치관 조사 이 조사 기관에서 독일과 미국의 청년들도 40% 정도만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유사시 국가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 물음에 네라고 답한 청년 비율. 인도가 꽤 많습니다. 인도, 대만, 스웨덴, 나이지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이 나이지리아보다도 못해요.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가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가 시사주간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커리어를 중요시하고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입대를 꺼린다. 그래서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고령화로 젊은 인력이 부족해지는 선진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직업 군인으로 유인할 매력이 별로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요새 그 무인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무인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그 무인기, 드론 같은 첨단 무기가 많이 동원되는 현대전에서도 병사의 그 절대적인 규모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인기는 누가 운전해요? 누가 조종합니까? 컨트롤합니까?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아무리 판을 친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나토의 확장에 대응해서 115만 명의 규모의 병력을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132만 명으로 무려 15%를 늘리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옛날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공산권 국가들은 지금도 징병제를 거의 하고 있는데 서유럽은 사실상 초토화된 상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징병제를 유지했던 서방 국가들이 냉전 종식이 되면서 폐지를 한 거죠. 우리는 북한이 있으니까 그나마 북한 상대하려면 우리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를 유지해야만 살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 안보 상황에서 이 휴전 상태인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징병제를 모두 폐지했고 20세기 초에 약 80%의 국가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게 40%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사라져가던 징병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부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요,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그 북유럽 국가들, 이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징병제를 다시 선택했어요. 덴마크는 2026년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완화된 징병제의 재도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나면 다시 징병제로 완벽하게 갈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이 뭐 전쟁 나면 할아버지들도 총 들어야 되네요, 여러분. 결국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직면한 대만이 올해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을요 그동안 4개월에서 1년도 늘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1년 8개월 합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군대 갔다 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군대 가야 된다고 좀 봅니다. 여자도 군대 가지 않을지언정 총을 쏠 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징병제 부활 논의가 각국의 병력 증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청년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겁니다. 징병제 부활될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쟁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병력 수요를 전면적인 모병제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뭐 전쟁이 많아지면 당연히 징병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미국은 이제 여자들 다시 징병 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여성들까지 징병 대상을 확대하고 징집 대상자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그 의무 징병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요, 최근에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 NDAA라고 해서 이 국방수권법안을 보면은요, 요 관련법을 개정해서 미국의 여성들도 당부의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미지수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미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미국 현행법을 보면은요, 미국 법도 현행법에서 18살에서 25세 남성을 징집 대상에 의무 등록하게끔 해놨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전쟁 발발 시를 대비해서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 입대하는 인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미군이 신병 모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의회에서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징집 대상에 여성을 넣어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되면 한국도 이거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여성 징집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게 2020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군사 전문가들 패널이 2020년 의회에서 미국의 여성들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 이 제안을 여러 차례 검토했고요. 법 개정 전에 모두 폐기 처분됐는데 다만 이번에 나온 법안도
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한국도 이 미국의 상황을, 여성들이 징집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좌파들이 반대하겠죠. 이게 보수 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 저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겠지만, 여하튼 지금 미국의 안보 상황도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